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로 오종훈입니다. 도요타 아발론 준비했습니다. 도요타의 맏형이죠. 큰아들입니다. 중형 세단 캠리 윗그레이드에 해당하는 도요타의 대형 세단인데요, 5세대 모델을 출시하면서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임을 강조하기에는 약간 어떤 그 존재감이 약한 그런 탓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도요타의 새로운 플랫폼 TNGA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처음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차라고 도요타는 이 차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중심 설계, 좀 더 낮고 넓어진 차체를 확보를 해서 좀 더 주행하는 즐거움도 확보를 했고요.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좀 더 고효율의 자동차로 거듭났습니다. 도요타가 새로 선보인 5세대 아발론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상당히 넓죠. 아주 넓은 뒷좌석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이 아니라 팔꿈치가 들어갈 정도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창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 정도 남기고 차창이 열립니다. 원터치로 닫히고요. 걸리면 내려가죠. 다시 닫았습니다. 자, 상당히 조용하죠. 차창을 닫았을 때 실내의 정숙성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 얘기하는 게 적당한 말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적당한 밀착감, 그렇게 아주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미끌거리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요. 그래서 몸을 딱 적당히 받아주는 그런 시트의 촉감, 느낌, 감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역시 올라와 있는데요, 손바닥에 채 미치지 않는 정도의 높이입니다. 앞바퀴 굴림이면서도 센터 터널이 있어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인 듯 합니다. 뒷좌석을 6대4로 접을 수 있는데요, 안에서는 시트를 접을 수가 없습니다. 트렁크를 열어서 트렁크 공간 안쪽에 레버가 있어서 당기면 시트를 6대4로 분리해서 접을 수가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암레스트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 그리고 앞에 홈이 하나 있는데 노트북 정도, 태블릿 정도 꽂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센터 콘솔 뒤쪽으로 두 개의 송풍구, 그리고 두 개의 USB 포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좌우의 승객이 USB 포트 각각 하나씩 이용할 수 있게 배려를 했고요. 그래서 뒷좌석 승객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 장비는 갖췄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 윗 공간, 무릎 앞 공간만큼의 여유는 아니지만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빠듯하게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요, 공간이 주는 고급감 아주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뒷좌석이라고 정리를 하고요. 저는 다시 운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발론 운전석입니다. 시동을 켰는데도 실내는 조용합니다. 엔진 사운드는 전혀 들리지 않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시동을 켜면 엔진이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라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그런 개념이죠. 자, 스티어링 휠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2.5, 2.6회전 정도 하네요. 상당히 차의 크기, 길이 너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조향비를 갖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여러가지 버튼이 있네요. 계기판을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인데요, 레이더 크루즈 액티브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굳이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FM 97.7 반복해 주시겠습니까? FM 97.7 아직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연락처 전화 걸기와 같은 전화 명령을 말하십시오. 자, 이렇게 음성 명령은 전화 걸기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기판은 7인치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센터페시아에 있는 모니터는 9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죠. 직관적으로 모니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어느 정도인지, 동력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이렇게 에너지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고요. 오디오 시스템 볼 수도 있겠습니다. ECVT 전자식 무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변속 레버는 아주 짧습니다. 손에 쏙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조작하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의 뒤편으로
공간을 만들어 놓았네요. 그래서 기둥을 세워 놓은 건축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센터페시아가 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죠. 10개의 에어백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에 관해서는 양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무릎 에어백이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석도 운전석만큼이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그동안 도요타가 가속 페달 문제로 과거에 큰 곤혹을 치른 적이 있죠. 이제 가속 페달 보면 오르간식 페달을 적용을 해서 아랫부분을 뭐가 끼어들 수 없도록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페달과 차 바닥 사이에 뭔가 다른 부분이 이물질이 끼일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놔서요, 훨씬 더 세심하게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보면 이 안에 3개의 USB 포트가 있고요, 뒷좌석에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USB 포트가 5개가 준비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여러가지 휴대용 기기, 전자기기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USB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런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대시보드의 인테리어는 수평축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로로 견고한 디자인, 그리고 센터페시아에 이런 세로로 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강조를 하면서 가로 세로가 상당히 조화롭게 세팅된 그런 느낌이고요. 대시보드에 이런 그 무늬목 나무의 느낌을 주는 이런 디자인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어떤 지루함 을 덜어내고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약간 직선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직선이 강조되어 있고, 이런 모서리에는 각도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좀 날카롭다, 뭐 그런 느낌도 주고, 전체적으로는 아발론의 외부 디자인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 인테리어 디자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세대 모델이고요. 한국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도요타가 선보인 첫 모델이 바로 아발론이었죠. 96년 진세무역을 통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아발론 의미상으로는 영국의 어떤 그 전설에 기인하는 그런 이름이죠. 이상향, 유토피아, 뭐 그런 뜻을 담은 이름이기도 하고요. 아발론이라는 뭐 영화도 있었죠. 전쟁 영화였는데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복이기도 하고요.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도요타는 이 차를 영국의 어떤 그 전설에서 의미를 찾아서 이 차 이름을 붙였죠. 이상향인 겁니다. 결국 잘 나가는 동생을 둔 형의 입장입니다. 도요타의 장남이죠. 장남이지만 동생의 강한 존재감에 약간 주눅든 그런 큰아들 장자의 위치에 있는 아발론입니다. 그래서 좀 때로는 좀 궁색해 보일 때도 있고요. 동생의 어떤 그 강한 존재감에 동생의 그늘에 가린 형의 모습, 그런 좀 애잔한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떤 집안에서 보면 첫째와 둘째의 그런 그 느낌의 차이가 확실히 있죠. 저도 애를 키워보면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만, 큰애는 좀 착하고 말 잘 듣고 뭐 이런 그 모범생의 모습이 있는 반면, 둘째는 약간 삐딱하죠. 공격성도 있고 좀 뭔가 자기의 세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한 어떤 그 본능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의 특징인데요. 도요타에서 볼 때 아발론과 캠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큰아들 아발론은 좀 여유가 있고 좀 순둥이고 또 존재감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 하지만 둘째 캠리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대시하는 면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요. 자, 그런 아발론입니다. 자, 첫 발짝 떼서 움직이는데 아주 지하철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모터 소리가 엥 하고 나죠. 모터 소리가 날 뿐이고 엔진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자, 고속도로 본선 진출을 위해서 급가속을 하는데요, 충분히 힘을 내줍니다. 킥다운 걸면 가속 페달의 바닥에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끝까지 밟힙니다. 자,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자, 스포츠를 하니까 약간 그 에너지를 좀 더 쓰기는 하는데 RPM 게이지가 활성화되지는 않네요. RPM 체크는 불가능합니다. 자, 일단 달려보죠. 자, 스포츠 모드입니다. 차간거리 조절이 가능하고 차로를 읽고 스스로 조향이 개입을 합니다. 앞에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인데요. 한번 자, 차로를 오른쪽으로 밟을 때 왼쪽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고요. 다시 왼쪽으로 굽어진 도로를 따라서 잘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반자율 운전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차로 중앙을 유지한다기보다는 오른쪽으로 차로를 물 때 경고를 주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차간거리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수시로 나오네요.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죠. 라인을 잘 물고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차로를 물기 전에 안으로 좀 집어넣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꾸 차로를 물다 보니까 이제 쉬었다 가라는 표시가 나오죠. 운전자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라고 차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시끄럽다 싶어서 계기판을 봤더니 아주 빠른 속도입니다. 자, 에너지 모니터가 이렇게 센터페이시아의 모니터상에 보이죠. 배터리에서 타이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동력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운전자가 좀 더 경제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배터리 잔량, 배터리 약 뭐 70% 정도 있어 보이고요.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트립 정보를 한번 볼까요? 트립 정보를 보면 시작 후 평균 속도, 경과 시간, 이동거리, 이런 부분들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그래프 처리를 해서 일별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시승을 나오면 자꾸 이 터널이 자꾸 걸려서 멘트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냥 상관없이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TNGA 플랫폼을 적용을 했죠. 도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캠리와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겁니다. 파워트레인이 같죠. 그래서 2.5리터 가솔린 엔진, 네, 전기 모터의 결합으로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총 출력은 218마력인데요. 엔진이 2.5 가솔린 엔진이 내는 힘은 178마력, 그리고 전기 모터는 88kW, 120마력이죠.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은 200마력을 좀 넘기는 218마력의 힘을 냅니다. 고성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움직이는데 필요한 충분한 힘을 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력당 무게비를 따져보면 약 7.6kg 정도 됩니다. 공차 중량이 1660kg로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거든요. 차급에 비해서. 6과 뭐 제법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판매 가격은 4660, 공차 중량 1660, 연비 16.6. 이렇게 6에 상당히 이제 오리엔트 되어 있는, 6에 수렴하는 그런 차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약 1km 전방에서 제가 갖다 붙이는 거죠. 뭐 낮고 넓은 그런 포포션을 보이는데요. 상당히 운전하는 데는 상당히 안정감을 더해주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길이가 15mm, 그리고 넓이도 15mm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 휠 베이스는 무려 50mm를 늘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낮고 넓어진 데다가 휠 베이스마저 확장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그 안정감 있게 다리를 딱 벌려서 무게중심을 딱 잡고 앉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저중심 설계의 효과가 큽니다. 게다가 봐야 될 게 하이브리드용 배터리죠. 배터리 위치가 트렁크에서 리어 시트 하단부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좀 더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앞, 뒤에 무게중심을 잘 잡아주는 효과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의 흔들림이 없고, 흔들림이 덜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노면에
밀착해서 쫙 달라붙어서 달리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특히 고속주행에서 앞바퀴 굴림 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수한 고속주행 안정감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거죠. 달려봅니다. 고속에서도 운전자가 갖는 불안감이 상당히 덜합니다. 뭐 전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차를 탈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상당히 운전하는데 특히 고속에서 차에 대한 신뢰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타이어 235-5R18 사이즈의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타이어가 노면을 잘 붙잡고 달리는 그런 느낌도 좋고요. 서스펜션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W15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서 뒷부분에 W15이 받쳐주고 있어서 상당히 차체의 거동이 무척 안정적입니다. 앞바퀴 굴림 차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어떤 주행 안정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와 서스펜션 그리고 셋시 플랫폼의 어떤 그 저중심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서로 매치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약 110으로 맞춰놨고요. 속도를 앞차가 비껴나면 속도를 스스로 올리겠죠. 지금 가속 페달에서 완전히 발을 뗀 상태입니다. 역시 파워 게이지가 쭉 올라가고 스스로 차를 정해진 속도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코 가이던스가 있어서 주행 운전 패턴을 이렇게 분석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스코어는 51점, 그렇게 좋은 점수는 아니네요.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지금 쭉 달리고 있습니다. 와, 놀라운데요. 고속주행 안정감은 진짜 감탄할 만합니다. 아발론이 이랬었나요? 상당히 대형 세단이지만 고속주행에서 일본차답지 않게 상당히 어떤 그 우수한 노면 밀착 주행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중심 설계를 강조하는 도요타의 TNGA 플랫폼, 그 우수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TSS,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기본 장착하고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보조, 그리고 오토매틱 하이빔, 이렇게 4개의 요소로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어떤 에이다스 시스템을 맛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밤에는 야간 운전을 할 때는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헤드램프, 오토 하이빔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야간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운전자가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 혹은 운전자의 운전을 살짝 이제 보조해 주는 거죠. 넛지의 어떤 개념인 거죠. 툭 건드려 주면서 이거 조심해, 이거 놓치고 있어. 차가 스스로 보완을 해주면서 좀 더 운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기본 적용된다는데 그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다이나믹 포스 엔진입니다. 직분사와 포트 분사를 겸합니다.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에 최적화된 엔진으로 도요타가 만든 건데요. 기존의 효율, 열효율보다 20% 가량 열효율을 끌어올렸다라는 엔진이죠. 이 엔진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 도요타 캠리에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차의 가격 4,660만원이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3,993만원, 그리고 캠리 하이브리드는 4,190만원. 뭐 이 정도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자들로서는 약간 망설이게 되는, 구입하기 전에 어디로 가야 되지? 망설이게 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캠리보다 3,400만원 더 주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싶다면 전시장에 캠리 보러 왔다가 아발론 사는 경우도 왕왕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옆집에 렉서스 매장에 가보면 조금 더 주면 이제 ES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또 생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하다 보면 좀 더 차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서로 가격대가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좀 혼란스럽게 혹은 결정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생기겠습니다. 자, 오토글라이드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속을 하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가 감속을 더디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쭉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게 해주고요.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 감속을 더디게 해줘서 다시 가속을 다시 해주는 시점을 늦춰주는 겁니다. 결국 차가 순항하는 기간을 길게 가져가서 중간에 가속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만큼 연비에 좋은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최적의 연비, 최고의 연비를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되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아주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연비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글라이드 컨트롤을 잘 활용을 하면 연비를 아주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킥다운 버튼 없이 쭉 가속을 하는데 가속감이 진짜 아주 괜찮습니다. 자, 실내 정숙성을 살펴보는데 상당히 일상 주행 영역 구간에서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도 좋을 정도의 정숙성을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바람 소리가 좀 들어오고요. 또 뒷좌석에 앉았을 때 리어 힐하우스 주변을 통해서 들어오는 잡소리가 좀 들립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는 그렇게 조용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고요. 상대적으로 뒷좌석보다는 앞좌석이 조금은 더 조용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지방국도를 달리게 될 텐데요. 디자인 얘기 잠깐 해보면 앞모습이 상당히 강하죠. 일본의 전통적인 투구를 쓴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상당히 어떤 일본적인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커넥티드 리어 램프라고 하죠. 좌우측의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를 딱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는 상당히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가까이 가서 봤을 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깊이감,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눈길이 한번 더 가는 거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비례감이 좋고 선의 라인, 선의 흐름이 상당히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프라인의 처리 역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디자인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인상적인 건 뭐니 해도 투구를 쓴 듯한 앞모습,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당히 강하게 포인트를 주고 있고 헤드램프는 상당히 슬림하게 처리되어 있죠.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천 시내를 지나고 있는데요. 제천을 지나서 이제 영월로 목적지는 잡혀 있습니다. 영월 태백 올라가면 보안 카지노 가서 한판 땡기고 올까요? 그냥 가서 땡기면 뭐 좀 터질 것 같은데 마누라한테 터지긴 거지 터지긴 뭐가 터져. 자, 전체적으로 아발론 평가를 하자면 가장 큰 메리트 역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간이 주는 고급감 그 자체가 있는 거죠. 대형 세단인 만큼 아주 여유 있는 실내 공간을 갖고 있어서 어떤 다 큰 자녀를 둔 가족의 패밀리 세단으로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애들 크잖아요. 덩치 큰 놈들 작은 차에 구겨놓고 다니면 뒷좌석에서 툴툴거리고 아빠 차 바꾸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다 큰 놈들 뒤에 앉혀도 충분히 공간은 여유가 있겠습니다. USB 포트 3개 앞에 3개 뒤에 2개 있으니까 뒤에 야 니들 꽂아서 충전하면서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면 유튜브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조용히 있겠죠. 어쨌든 그런 패밀리 세단으로도 충분하다 싶겠고요. 권위를 갖추는 비즈니스 세단, 대형 세단으로서의 면모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16.6인데요. 아마도 그보다 훨씬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공인복합 연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이처럼 대형 세단에 이 정도의 연비를 만날 수 있는 차들이 거의 없죠. 상당히 우수한 연비를 보입니다. 게다가 좀 더 연비를 잘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이제 부연 안개입니까 스모그입니까,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끼어있다 그러고요. 미세먼지 얘기 나오면 이제 겨울이 됐다 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 집에서 이제 난방들, 공장에서 난방들 하고요, 화력발전소에서 본격적으로 전기 생산을 위해서 화력발전을 하다 보면 그리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날라오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좀 이제 꼈다, 미세먼지가 심하다 싶으면 이제 겨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역시 환경오염이 빚어내는 결과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친환경 자동차를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가장 먼저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고요, 걸어다니고 이러면서 하여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굳이 차를 타야 된다면 이왕이면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죠. 어차피 전기 화력발전을 통해서 오염물질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전기차를, 친환경 자동차를 사봐야 말짱꽝이다, 도루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상황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니죠. 각자의 있는 차 위치에서 조금씩 그 현명한 판단, 착한 소비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환경오염이 좀 덜해지고 좀 더 우리의 환경을 좀 더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소비자들은 각자 위치에서 조금은 더 착한 소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디젤차보다는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후백을 해보는데 처음에 탄력을 받기까지 살짝 시간이 걸리네요. 하지만 일단 탄력을 받고 꾸준히 가속을 해나가는 꾸준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팡팡 터지는 그런 센시티브한 힘은 아니고요, 꾸준하게 차체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힘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막 엄청난 힘을 내고 스포츠카 뺨치려고 그러고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기는 합니다. 포르쉐가 만드는 하이브리드도 있지만 예외적인 논외로 친다면 아주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성격에 잘 맞는 그런 주행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모드 상당히 반응이 좀 더디네요. 에코모드에서는 아무래도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있는 듯 많은 듯 합니다. 툭 거의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체 반응이 있는 듯 많은 듯 하고요. 스포츠 모드입니다. 확실히 에너지를 좀 더 높게 쓰면서 엔진 사운드도 좀 들리고요. 차체 반응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툭툭 밟아보는데 시트가 툭툭 밀어주는 그런 느낌을 약하게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 스포츠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팍팍 터지는 그런 힘은 분명히 아닙니다. 방향지 시등이 빨간색이네요. 노란색이 아니고. 영월로 접어들면서 비가 살짝 내리고 있는데요. 브레이크를 지그시 밟아보는데요. 선약 후강 정도의 반응 보입니다. 아주 약하게 적용을 하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패들 시프트는 없죠. 패들 시프트 없어서 수동 변속을 한번 해봅니다.
이 CVT 전자식 무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가속감 그리고 변속감, 비가 젖어서路面이 젖어서 과감한 드라이빙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차를 다뤄봅니다. 무단 변속기의 부드러운 변속감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변속되는 느낌이 거의 없는 거죠. 쭉 속도를 끌어올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변속이 없습니다. 그냥 가속 페달이 붙어있는 한 계속 물고 가는 거죠. 무단 변속기의 그런 그 독특한 느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변속기는 6단에 대응하네요. 무단 변속기지만 6단에 대응하는 무단 변속기입니다. 이야, 깝깝하다. 앞에도 산, 옆에도 산, 뒤에도 산. 강원도에 왔나 봅니다. 아우, 차체 크기에 비해서는 조향하는 맛이 상당히 예민하네요. 날카롭습니다. 조금 줄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 욕심이죠. 그렇다면 너무 이제 운전하는 재미에 포커싱을 하면 승차감이 흔들리게 됩니다. 편안한 느낌이 상당히 중요한 대형 세단이죠. 절벽 같은 산들이 앞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영화 아발론이 저런 절벽 같은 요새를 공략하는 연합군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영화 아발론 생각이 나네요. 아, 가속방지턱 넘는 느낌이 제법 부드럽습니다.路面이 젖어서 살짝 미끄럽기는 한데 타이어가 그립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돌아가는 길에는 연비 위주로 차를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에코 모드로 가고요. 가능하면 EV 모드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연비를 OK 해서 다시 세팅을 해서 갑니다. 자, 제 공인 복합 연비는 16.6이고요. 영월을 출발을 해서 중간에 양평 휴게소까지 제가 맡은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통해서 연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가을이 아주 깊고 이제 곧 겨울로 변해갈 풍경입니다. 단풍이 거의 끝물이고요. 이제 분위기가 좀 황량하죠. 자, 연비 99.9 잠깐 움직였는데요. 연비 99.9 찍고 있습니다. 뭐 상징적인 숫자죠. 뭐 언덕길 내려간 길이니까요. 거의 연료 소모 없이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V 모드가 활성화되죠. 전기 배터리 힘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40km. 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오토 글라이드 컨트롤 활성화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속도가 좀 높아지니까 전기 모드는 이제 해제가 되죠. EV 모드는 해제가 됩니다. 배터리가 약 절반 정도 차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는 수시로 비워졌다 채워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주행거리가 길어지면서 연비가 점차 제자리를 찾고 있죠. 약 29, 28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좋은 날씨인데요. 실내 비가 오고 그래서 실내 습기가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습을 위해서 에어컨은 최저 수준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40km 넘어가면 시속 40 넘어가면서 전기차 모드가 해제가 되는데요. 전기차 모드는 주행 속도, 주행 환경, 뭐 이제 온도, 기온, 도로 상황 뭐 이런 거 보면서 제어가 되기 때문에
EV 모드가 실제로 활성화되는 구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국도를 거쳐서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왔습니다. 중앙고속도로인데요. 이제 제천에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고속도로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현재 연비 20.5 기록하고 있습니다. 19, 18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19, 20 구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19, 20, 21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종 연비도 이 정도 안에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속 80km 전후로 움직였던 국도 구간을 이제 벗어나서 시속 100km 전후로 움직이는 100에서 110km 정도 구간에서 움직이는 고속도로 구간 마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적지를 얼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쭉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현재 연비 20.8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 세단에서 20.8이라니 웬 말입니까? 이렇게 좋은 연비, 과연 최종 목적지 양평휴게소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연비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차를 아주 차분하게 다루게 되죠. 이 차의 진면목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주 차체가 편안하고요. 더없이 여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역시 대형 세단은 그렇게 막 스포츠카처럼 하드하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힘있게 오는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도 좀 감상을 하면서 말이죠. 좀 승차감 위주로 차분하게 차를 다루면 훨씬 좋은 연비를 덤으로 얻을 수 있을 듯합니다. 혹은 좋은 연비를 만들기 위해서 차분하게 차를 다루면 우수한 승차감을 덤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할 테고요. 네, 양평휴게소입니다. 연비 20.5 끊었습니다. 20.5 공인복합 연비 16.6보다 무려 5km 이상 4km 정도 더 가는, 리터당 4km 정도 더 가는 그런 연비 보여줬죠? 대단한 연비입니다.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20.6 예, 대단합니다. 하나, 둘, 셋. 단도직입입니다. 계기판은 영어 기반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볼 때는 아무래도 영어가 걸리게 마련인데요. 이제 도요타가 한국에서 넘버 5 안에 드는 그런 볼륨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소비자들이 좀 더 불편 없이 도요타 차를 즐길 수 있도록 한글화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소비자들도 편하게 이 차를 즐길 권리가 있는 거죠. 플로팅 센터페이시아가 이렇게 떠 있어 보이는 부분,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우아하고 멋있고 세련되게 보이겠습니다만 안전을 통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각져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안전에 절대 도움이 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에 와서 인체가 부딪힌다 하는 부분을, 최소한 자동차를 만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 대시보드, 운전석, 승객의 앞부분에는 최소한 튀어나와 있는 부분, 각진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떠있는 센터페이시아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으로 매립하는 게 안전에는 맞습니다. 자, 큰 덩치, 효율적인 파워트레인, 강한 힘 못지않은 높은 효율을 가진 도요타의 맏아들 올류 아발론 하이브리드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